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중단원인 나라 안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의 마지막 소단원인 민족문화수호운동의 전개를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단원인 4단원 사회문화의 변화 가운데 사회적 철폐, 차별 철폐운동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민족문화수호운동의 학습목표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에 맞서 전개된 국사, 국어 연구의 대표적인 활동과 그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에 맞서 전개된 언론, 교육, 종교 활동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처음에 이제 주제 열기에 관련된 이제 자료들인데요. 요 내용 읽어보시고요. 이제 조선 반도사 편찬 요지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식민사관의 이제 내용이 요지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은 한국사 밑에 정체성론, 당파성론, 타율성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살펴보고 이 내용들에 맞서서 우리 역사 연구가들이 어떤 반박을 했는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제가 식민사관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날조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단순히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경제적 수탈 정책을 위해서 많은 재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문화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펼쳤고요.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 세계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한국의 강점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왜곡을 해서요, 한국사의 자율적 주체적 발전을 부정하고 굉장히 나쁜 점,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위에 교과서에 위에 아까 그 그림에서 나와 있던 것 중에 빠진 거가 단파성론이 빠져 있지만, 일단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타율성론은 반도적 숙명론이라고 나와 있죠. 교과서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는 대륙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반도 국가여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간섭과 지배를 피할 수가 없다,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타율성론입니다. 이 당시에 이전에 우리나라가 식민화 되기 전에 일본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1차적으로는 청나라였고요, 2차적으로는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나라의 종속적 그 조공첩봉 체제에서 한국을 분리를 시켜서 자신들이 이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기 위해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양에 자신들의 이제 지배에 당연히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전에는 너네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정체성론은 이제 중세 봉건사회 부재론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역사 사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노예제 국가, 그 다음에 중세 봉건사회를 거쳐서 근대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한국은, 조선 한반도는 계속 고대 노예제 국가에 머물러 있고 중세 봉건사회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는 근대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식민지지만 이런 근대화를 시켜주는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거다, 이러한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생략됐지만 당파성론은요, 조선시대의 당파싸움, 그것 때문에 니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교과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이러한 식민사관을 체계적으로 날조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했습니다. 자, 조선사 편수회는요, 생각보다 되게 철저하게 만들어졌었어요. 여기 PPT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1916년도부터 벌써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하고 20년대, 특히 25년도까지 이르려면 이제 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서 사료를 찾고 이제
본격적인 식민사관 날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걸 위해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식민사관에 맞선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2명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박은식과 신채호. 그래서 먼저 자주적으로 민족사를 연구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민족 정신을 제대로 확립을 하면 언젠가는 독립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 조선사편수회가 엄청나게 규모를 가지고 되게 체계적으로 이제 역사를 날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각각의 우리 민족 사학자들이 지금 당장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미래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몸을 불사 지르면서 이렇게 역사를 연구를 한 거죠. 박은식 선생님은요, 조선의 국혼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혼 나오면 박은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2개의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국통사,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통째로 잘 역사를 서술한 걸 통사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 통사를 서술을 했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피를 흘린 역사에 대해서 저술하면서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독립운동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가 뒤에서 볼 이제 의열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인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쓰기도 한 신채호 선생님은 특별히 이제 고대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대주의를 굉장히 비판하고요.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하면서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를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초라는 것은 이제 논문집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민족 정신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격렬한 문체로 글을 많이 쓰신 걸로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민족주의적인 이제 문체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같은 분들이 문화가 살면 민족이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 아래 조선학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조선학 운동이라는 것은 274페이지 좌측의 날개에 나와 있으니까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민족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던 민족주의 사학은 뭐 신채호라든지 박은식 같은 분들은 타율성론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신 분들이라고 보면은, 이제 사회경제사학과 실증사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바로 정체성론, 중세 봉건사회부재론에 대한 거를 비판하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경제사학을 이제 연구하신 백남우 선생님, 이분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했습니다. 아까 중세봉건사회 부재론 얘기하면서 마르크스 역사관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분이 그걸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역사도 서양이나 일본처럼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시민사회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했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해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다는 식민주장 사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분입니다. 그리고 실증사학의 실증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주관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 증거를 기반으로 기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학입니다. 그래서 진단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대표적인 실증사학 학회인데요. 여기에 이병도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역사가고요. 문헌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한국사를 이런 식으로도 우리도 연구를 해서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역사도 많이 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연구를 봤다면요, 이제 국어 연구를 볼 텐데요. 또 이제 민족어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각국이나 각 민족들을 보면요, 이 고유 문자를 통해서 문화를 지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도 일제강점기지만 조선어,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1921년도에 발족된 조선어 연구회에서는요, 특별히 한글을 그리고 조선어를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국어죠. 국어를 시키기 위해서 1926년도에 9월 29일 음력이요. 음력이 9월 29일에 가게날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8년도에 한글날로 개칭이 되죠. 그래서 음력에서 이제 양력으로 바뀌고 현재에 이르면 10월 9일날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또 잡지 한글을 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선어 학회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최연배 선생님, 이극로 선생님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한글 표준화, 이제 표준어를 이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맞춤법을 하나로 만들고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같은 걸 제정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정서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서법 책을 보면 최연배 선생님이 쓰신 이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표준어고 이게 맞춤법에 맞는 글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930년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민족 말살 통지기에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결코 일제강점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일제가 탄압을 하려고 해서 조선어 학회 사건 1942년도에 이렇게 이런 걸 조작을 해서 회원들을 막 검거하고 투옥시키고 해서 가혹한 고문으로 이제 사망하는 회원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가혹하게 탄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어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한글 맞춤법이 나왔고요. 표준어가 나왔고요.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국어 시간에 문법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겠구나. 3학년 때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언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문법이나 정서법을 배울 텐데, 굉장히 여러분들 배우기 싫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런 많은 선조들의 노력을 통해서 지켜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역사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럼 국어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사학에 대한 탐구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목표와 어떤 내용을 연구했는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탐구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언론활동과 교육운동이 이제 나와 있죠. 3.1운동 이후 1920년대부터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게 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문화발전에 굉장히 기여하고 민족운동을 지원을 하죠. 그런데 일제는 이거를 막 기사도 삭제하기도 하고요, 압수하기도 하고 잠깐 동안 간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실력양성 운동에 그 문맹퇴치 운동, 문자복음 운동이라든지 분화론도 운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 거를 하지만 이제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친일 행적이 나오죠. 이전에 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친일 행각을 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좀 다른 신문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민화 교육에 맞서서 이제 교육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사립학교라든지 계량서당이라든지 야학 등을 이제 대중교육기관이 세워지면서 이제 교육 운동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첫 시간에 대부분 반들이 이 민족교육에 대한 서당에 대한 영상을 봤죠. 첫 번째 영상 보시면 거기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학생 청년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면서 특히 야학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당시에 나온 소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상록수 같은 소설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당시가 어떤 분위기구나 라는 걸 또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활동이 나와 있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종교 활동이 곧 민족 이제 운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별히 대종교는
단군을 이제 모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중강당 기억하나요? 북만주가 아니죠. 북간도죠. 북간도에 이제 이주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북로군정서도 이제 만들고 했던 단체가 바로 중강당인데,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선도 역할, 맨날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단군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격을 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학이 이제 이름을 바꾸는 천도교, 제2의 3.1운동도 계획하고요. 청년, 여성, 소년 운동에도 앞장을 섭니다. 이거는 바로 오늘 이제 다음 단원에서 여러분들 배워볼 건데요. 일단 인내천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 자체가 사람이 하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등사상을 지향하니까 이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개벽이나 신여성 같은 잡지를 발간해서 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다음 단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대표적으로 한용운 같은 분들이 불교 대중화 노력을 하면서 조선 불교 유신에, 그래서 불교를 새롭게 쇄신하자라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일제의 불교 통제에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물론 불교의 많은 이제 인사들이 그 신의를 행각을 하기도 하죠. 불교와 비슷하게 유교도 이렇게 쇄신하려는 모습 이제 있는데요. 여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네요. 그리고 개신교, 새롭게 이제 개화기 때부터 들어온 개신교, 천주교 같은 것도, 종교도 많은 이제 운동을 하는데, 특별히 교육 사업, 그 의료 사업, 뭐 양로원이라는 이제 사회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사참배 거부 운동도 나와 있긴 한데요. 개신교 안에서 굉장히 그 신의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천주교도 이제 지금도 사회사업을 많이 하죠. 천주교 자체가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무장투쟁, 의민당 같은 무장투쟁을 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에도 참전을 한 이제 무장투쟁단입니다. 원불교는 불교의 일파인데, 우리나라에서 박중빈과 소태산이라는 분이 이제 창시한 종교인데요. 새생활 운동과 같은 것을 통해서 활애도 폐지하고 근검 전략하고 협동 단결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 신작도 양성시키고, 그리고 민족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계에서 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요. 자, 민족문화 수호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회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전개된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등의 모습을 파악하고요. 그 의의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여성, 최초의 단발여성 강향란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분 혹시나 아시나요?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굉장히 유명하죠. 그거 부른 윤복희 님이, 가수분이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그때도 엄청 반향이 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발이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겠죠. 이게 1920년도인데 그렇겠죠? 자, 이런 이제 여성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여성운동이라는 것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거죠. 요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의 지위에 대한 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제 시기라서, 한번 이때 당시에 한번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배경은 여성의 사회 활동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여성 노동자 수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계몽과 여성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는 여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여성을 계몽해야 된다, 여성 계몽을 추구하는 이제 운동, 대표적으로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요, 뭐 이제 계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여성 계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여성 해방, 계급 투쟁이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목표는 이제 계급 투쟁이죠.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신간회 배웠었죠? 그래서 신간회 자매단체인 근의회에서 이 이제 여성계의 민족협동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민족주의 계열에서 추구하는 여성계몽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에서 추구하는 여성해방, 계급투쟁이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려는 노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간회가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굉장히 지혜를 둔 것처럼 근의회도 자매단체로서 굉장히 수십 개의 지혜를 두고서 강연회도 하고요. 부인 강좌, 야학 등을 통해서 노동 여성도 조직화하려고 하고 여성 계몽에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은 상태였죠.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진 봉건적인 인습, 악습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일제는 여성차별을 아예 법제화해버렸기 때문에 지위가 굉장히 열악한, 그래서 재산 상속을 받거나 친권 행사에도 차별을 받고,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업도 할 수 있고, 노동임금조차도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의 이제 선배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성의 지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성들 지금도 차별적인 성적인 차별을 받는 거는 지금도 현재 차별돼야 되는 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도 맞고요. 그게 사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도 맞는 거죠. 자, 소년운동 봅시다. 이전에 전근대 사회에 봉건 사회에서는 아이를 아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어른으로 생각해서요.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없던 시대에서 새롭게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면서 그 어린이에 맞는 대접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소년운동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천도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방정환이라는 분이 여러분도 어린이날 하면은 많이 들어봤죠? 이 천도교의 어린이회를 조직해서 어린이날도 제정을 하고요. 조선소년연합회도 결성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요절을 하신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의 인권이 신장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여기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인내천, 사람이 하늘인데 어린아이도 하늘이다.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니라 라고 뭐 이게 나와있죠. 하늘님은 하늘이야, 하늘. 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완전히 이제 일제가 탄압을 하고요. 특별히 중일전쟁 이후에는 어린이도 이렇게 공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이렇게 노동력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년운동 자체가 완전히 금지돼 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은 저울이거든요. 저울운동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계급 철폐입니다. 이미 우리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갑오개혁을 통해서 계급제가 철폐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은 철폐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요,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집니다. 1923년도에. 그래서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이제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이 운동이 곧 항일민족운동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죠. 호적의 붉은 점 등으로 이제 신분이 드러나도록 표시하면서 차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을 일단 물러나게 해야 이제 계급도 새롭게 철폐되니까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회 운동 단체와 연대해서 항일민족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교과서 279페이지 마지막에 역사 속 인물 나혜석의 이혼고백서를 쓰다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는데, 이 나혜석은 얼마 전에 영화론과 드라마론과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그런 거 미디어 같은 것도 참조하는 것도 그 당시 사회를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구조와 생활 모습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